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푸틴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현재 지금 내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표의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 특히 러시아 혁명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와 푸틴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이른바 정말 밀떡과 그 전쟁 전문가들의 어떤 착각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 등에서 이제 전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과거보다 훨씬 이제 올리고 있었는 상황이었고요. 푸틴에 의해서. 그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같은 걸로 이제 가스로 이제 서유럽을 완전히 장악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현대적인 전에 맞춰서 이제 그 러시아 군을 이제 대대 전투단 위주로 이제 군대를 개혁해내고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 전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군보다도 더 소규모의 어떤 전투단을 구성함으로써 이게 러시아가 이 부분에서 더 한 발 앞서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전통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를 좀 확보하고 특히 2014년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크림반도를 이제 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손을 쓸 수 없을 아주 그냥 막 넋을 놓게 만들 정도로 신속하게 이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성공 사례를 통해서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3일이면 최대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이었고 그러게 1년이 이제 지나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우위를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공세가 실패했다. 군사평론가를 자처하던 어떤 사람은 이제 국방 TV에 나와서 링컨 얘기를 하는데 링컨이 어떤 남북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을 두면서 뜬금없이 젤렌스키가 링컨을 이런 남북 전쟁을 마무리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이들 또 전문가들의 뺨을 후려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 바그너 용보를 이끄는 프리고진이 이제 내전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서 어쨌든 추측이나 이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확인된 내용은 모스크바 인근까지 이제 바그너 용봉을 이끌고 가서 이제 교전을 벌이고 어쨌든 벨로루스의 중재로 이제 전투를 중단해서 푸틴이 이제 반란을 진압한 것인가? 라는 상황을 지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일. 근데 러시아에서의 이제 내부 내전은 시작일 가능성이 한 90%로 상황이 저도 들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 푸틴이 군과 정부를 장악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제재가 허용이 되겠느냐?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 지지는 굳건하다. 소련에 대한 노년층들의 향수가 압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결코 전쟁에서 패배할 일은 없고 우크라이나의 또 항복은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개전 16개월 만에 정말 2차 대전에서도 흔 읽지 않았던 모스크바로 향한 반란군의 진군이 있는 정말 과연 이 푸틴 몰락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비견되는 것이 이제 가깝게는 1991년 이제 소련이 붕괴될 때의 이제 쿠데타 사태고 그다음에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인데요. 이 러시아 혁명을 말함에 있어서 니콜라이 2세라는 이 사람 인물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에 이제 즉위를 했고 이제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3세의 반동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천명하면서 전제정을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제 그 러일 전쟁의 패배, 사실상 패배로 인해서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이 2세는 마지못해서 입헌 군주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 개혁을 외면하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그러니까 새롭게 재상에 임명된 스톨리핀이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 나름의 개혁적 성과를 이제 보이니까 다시 이제 전제정으로 회귀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또 보수, 진보 모두에게 이제 반발을 일으키면서 스톨리핀이 이제 암살당하게 되고 다시 이제 경제 성장도 정체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서양인들, 백인들은 아시아인들은 원숭이에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유럽의 열강에 넘버 1, 2, 3에 해당되는 그 열강이라는 러시아가 일본한테 그 전쟁에서 정말 패배를 했으니 니콜라이 2세가 겪어야 했던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겠죠.
이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그 만회의 시도를 유럽에서 그 기회를 찾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이제 범슬라브주의를 추진하면서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와의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스트리아와는 이제 그 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황제 사촌이었던 빌헬름 2세와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맞서서 세르비아를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1914년 7월에 사라예보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또 유럽을 석권하는 꿈을 꾸었던 독일은 오스트리아하고는 이제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이 발칸반도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세르비아에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는 100% 세르비아를 위해서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백지수표 약속을 받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기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독일이 러시아의 선전포고 또 러시아와 그 동맹관계에 있었던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 그다음에 그 사실상 비밀리에 프랑스와 러시아와 동맹하고 있었던 영국이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했다는 명분으로 중립을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독일의 선전포기에서 하게 되고 1차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독일은 이제 불란서 러시아와의 이중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고 이제 이를 슐리팽 계획이라는 것, 그러니까 프랑스를 먼저 신속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제 동쪽에서 오는 러시아를 막는다는 이제 슐리팽 계획으로 이제 이중 전선을 이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계획을 잡았던 이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는 독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아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독일과의 국경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러시아군이 독일령에 접근하는 동안 프랑스를 신속하게 가까운 프랑스를 압도적인 어떤 작전으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슐리팽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예상을 깨고 이제 러시아 대군이 나름 1914년까지 구축한 이제 철도망이나 이런 보급 이제 이동망을 통해서 러시아 대군이 1914년까지 구축한 충분치 않지만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갖추어진 교통망 등을 통해서 대군을 동프로이센 지역에 이제 접근을 시키는데 문제는 동프로이센 지역이라는 곳이 독일의 군부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군 고위 장성들, 이른바 군부 세력의 근거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격당하는 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대규모 병력을 빼내서 이제 동프로이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슐리팽 계획에서 상정했던 프랑스의 신속한 항복, 점령은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차 대전에서의 중요한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부 전선의 독일군의 동부로 도착하기 전에 탄넨베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힌덴부르크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러시아군이 입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나름 앞선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이제 신속하게 러시아군을 독일 쪽으로 보낼 수는 있었지만 장거리의 행군으로 지치고 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리몬에 빠진 러시아 대군을 이제 독일군의 아주 효율적인 작전으로 이것을 섬멸시켰다는 것이 타당한 설명의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러시아라고 무조건 몇백만의 군대를 상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나마 이제 여기서 탄넨베르크에서 선멸된 군대가 그나마 준비되어 있던 군대인데 여기서 15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안 그래도 독일에 대해서 부족한 군사력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나름 준비를 하였지만 정말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였던 독일 제국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초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에 공유된 러시아 이제 국민들이 상류, 하류, 자본과 노동계급 상관없이 열렬히 전쟁과 황제를 지지하였지만 1915년 초여름에 당시 러시아형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독일군이 점령하고 벨로루시 지역,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그 벨로루시 지역과 발트해 연안까지 이제 지금 발트해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지역까지 이제 독일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완전히 핵심적인 지역들을 이미 뺏겼고 그다음에 그 보로실로로 공세라는 곳이 이제 대규모로 실패하게 되면서 1916년 말에 이르면 러시아는 900만의 병력을 투입했다가 500만 명의 인명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발트해는 독일에 의해 장악되었고 튀르키예가 독일에 가담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영불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또 희생을 치루었던 갈리폴리 전투가 바로 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튀르키예를 이제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 러시아에 보급을 추진하려고 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작전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니까 대량으로 루블화를 발행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됐고 여기에 맞춰서 독일 제국이 또 위조 지폐를 발행해서 러시아 경제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레닌을 비롯한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사보타주로 이제 더 사회는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니콜라이 2세는 최소한의 개혁도 계속 거부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1516년 정도였는데 니콜라이 2세가 최소한의 개혁도 거부함에 따라 이제 1517년이 되면 이제 러시아 황제국 누구고 러시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군대가 폭동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강제 퇴위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니콜라이 2세는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야 퇴위에 동의하고 이제 동생에게 이 황제의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동생도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즉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이 종식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멘쉐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반 케렌스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죠. 니콜라이 2세는 그래도 뭐 즉위 초 1905년, 그다음에 1차 대전 발발 전, 그다음에 1차 대전에서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발생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사태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케렌스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격화된 내전 속에서 니콜라이 2세가 끔찍한 니콜라이 2세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였던 가족들 모두 어린 아들까지 다 학살당하는 비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전후해서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내전으로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끔찍한 희생을 당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의 패전은 이제 죽음으로 니콜라이 2세는 맞이하였고요. 그다음에 빌레헴 2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기에 이제 퇴위를 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빌레헴 2세는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자연사를 하게 되는 반면에 니콜라스 2세는 전제정으로 워낙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또 같은 사촌이었던 영국 국왕 조지 5세마저 니콜라이 2세의 망명에 난색을 표하고 거부하게 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혁명의 영명이라는 것이 니콜라스 2세의 폭정, 실정에 기인한 것이 있고 결국 그것을 고집한 그것이 이제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에게는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여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쟁, 가망 없는 전쟁을 오히려 푸틴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러시아 이제 민중들의 분노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푸틴이 과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이제 이 벌써 심각한 내분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도 푸틴의 생명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집니다. 대표와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태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그런 것이 예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철저하게 이미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자랑하